호남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여러 어른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라진 이유는 제가 11시까지 전주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광주시장, 전남북지사 세 사람의 정례 회의 날입니다. 그 회의를 호남권 광역정책협의회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그게 8년 동안 중단됐다가 재작년에 부활이 됐어요. 제가 급히 만나자 해가지고 그날이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하던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인천 가는 길에 광주시장님, 전북지사님 좀 만납시다. 무조건 국회에서 만납시다. 그때 국회에서 무슨 당의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교롭게 또 지각을 해가지고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합의문 3개항을 제가 미리 써가지고 한 10분 만나고 이렇게 하면 되겠소. 그랬더니 딱 한 글자 고치고 그대로 그 합의문이 통과됐습니다. 고자를 순자로 고친 것만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됐어요.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회합을 고창에서 합시다. 그랬더니 순창으로 바꿨어요. 예. 그게 이제 그 뒤로 광주시장이 하시고 제가 작년 11월에 담양에서 하고 다시 오늘 전북지사가 하시고 이런 순서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담양에서 할 적에 굉장히 뜻깊은 합의를 제가 끌어냈는데요. 하나는 2018년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합시다. 또 하나는 해외에 있는 호남 향후회를 우리가 주최합시다.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정도 1000년은 조선 팔도가 동시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전라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고려 현종 때 전라도란 이름이 나왔고요. 몇 년 전에 경상도 정도 780년 뭔가 행사가 있었어요. 경북지사가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경상도 뭐 700 몇 년 행사를 했다고. 그래서 괜히 배알이 틀려가지고 제가 경북지사 바로 다음 차례에서 우리는 2년 뒤에 정도 1000년 행사를 합니다. 네, 그 말 한마디 했죠. 네, 그 행사를 공동으로 한다.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호남향후회를 우리가 주최한다는 것은 전라도 호남의 정체성이랄까, 우리가 뿌리가 같다는 것을 시간적으로 확인하고 공간적으로도 확인하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1000년 전부터 우리는 전라도였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는 호남이다. 그걸 했는데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오늘 주제가 변화와 희망입니다. 변화는 최근에 제가 그 최윤식 씨라는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미래연구원장이 쓴 이만큼 두꺼운 2030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서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구만요. 변화의 정의를 잘 내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게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부닥쳐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변화란 건 무엇이냐? 과거판과 미래판이 부닥치는 것. 이게 변화다. 그 변화는 판과 판이 부닥치기 때문에 위기처럼 다가온다. 미래판이 안착을 하면 성공적인 변화가 되고 그러지 못하면 위기로 끝난다 하는 식의 얘기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도 과연 미래판과 과거판이 부닥치는 변화가 있는 것인가? 제가 나름대로 변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부터 과연 희망은 있는가 하는 것 또한 제가 몇 가지는 제시해 드리겠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드린 페이퍼를 보시면서 큰 제목만 보세요. 큰 제목이 약간은 인상적으로 하려고 조금 자랑하는 투의 제목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전남의 이미지, 제가 생각했던 전남의 이미지와 같을 겁니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노모의 이미지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정겹고 따뜻한데 옛날보다 더 작아져 있고 힘이 빠지고 뭔가 쪼그라져 있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전남의 이미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objection을 제기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노모의 이미지를 갖게 한 몇 가지 요인이 인구는 계속 빠져나간다.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는다. 기업이 없다. 경제적인 활력이 없다. 이게 노모의 이미지일 겁니다. 제가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가 1970년대 이래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1년 전에 비해서 3,216명이 늘었습니다. 나주는 12년 만에 인구 10만을 회복했습니다. 이 3,216명이 늘었다는 제일 큰 이유는 혁신도시의 활성화일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들어간 그 마을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우리 모두 고향을 같이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에피소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간 그 동네의 행정구역상 이름이 이렇습니다. 나주시 금천면 신도리입니다. 그 신자가 세 신자이고 도읍도자입니다. 혁신도시의 가운데 토막, 그 신도하고 한문이 똑같습니다. 거기에 혁신도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이라는 게 운명을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잖아요. 청주공항이 비상리가 있고 비하리가 있다든가, 무안공항이 망운면에 있거든요. 구름을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신도리에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는데, 그 신도리, 혁신도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금년 2월 말로 이미 1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15,000명 중에 65대 35, 65는 광주 전남의 어디에선가 몰려 유입된 분이고 35는 다른 시도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여간 그걸 포함해서 3,216명이 늘었고, 그 중에는 각 시군이 보조금이 깎일 걸 우려해가지고 억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한 그 영향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주민등록을 옮겼던 분들이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다시 떠나고, 그래 다시 금년 들어와서는 작년 연말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1년 전보다는 늘어있는,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2,200명 정도 늘어있을 겁니다. 그러나 연말에 비하면 거의 1,000명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네, 거기에 전라남도가 귀농귀촌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5,100가구 8,700명이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그 1년 전에 4,600가구 7,800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500가구 900명이 늘었습니다. 1년 사이의 통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구 증가의 요인이 되었을 거다. 그런데 네트로 보면 3,200명에 불과했고 현재로는 2,200명이다 하는 말씀인 거죠.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청년들이 떠나고 하는 유출이란 게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노사 산업평화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흔히 전남 그러면 노동자들이 왠지 저항적일 거고 맨날 인상 쓰고 다닐 것 같고 말도 쌍스럽게 할 것 같고 맨날 노사분규만 있을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전라남도가 산업평화 최우수상을 4번을 받았고요. 우수상을 4번 받았어요. 8년 동안 상을 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미지가 있을까? 우리 호남의 이미지가 하나 있을 거고요.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의 이미지가 전남까지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작년에 또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 각 자치단체별로 그 공직사회의 노사문화 대상을 전라남도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각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노조 지도부들 300명이 전남에 1박 2일 연수를 다녀갔습니다. 노사문화를 배워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뭘 가르칠 게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5월 초에 다출산 대상을 저와 제 아내가 받았어요. 저와 제 아내는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그렇게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 그러면 8년 연속으로 전라남도가 출산율 전국 1위를 계속했습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요, 1등부터 5등까지를 전라남도가 늘 싹쓸이 했습니다. 1등이 해남, 2등이 영암, 3등이 한평, 4등이 강진, 5등이 완도, 이런 식입니다. 대체 출산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구의 현상 유지를 가능케 하는 출산율을 대체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인구 대체율이라고도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 2.1명입니다. 0.1명은 중간에 죽을 수도 있다 해서 2.1명을 대체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226개 시군구 가운데서 대체 출산율을 넘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해남입니다. 해남이 작년에도 2.49 이렇게 해서 전국 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매일 사설을 3개씩 쓰는데 제일 위에 사설로 중앙정부는 해남을 배워라 이런 사설을 쓸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 등등이 인구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저 개인으로 가장 흥분하는 상이 금년 5월 31일에 받은 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일자리 대상을 줍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합쳐서 243개 자치단체를 심사를 내서 주는데 전라남도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고 4억 원의 상금을 받았어요. 세계일보는 그 기사를 보도하면서 첫 문장이 농도가 일자리에서 최고상을 받은 것은 의아한 일이다. 의아하다고 썼어요. 무슨 창에 부정이나 있는 것처럼. 의아한 일이다. 그만큼 놀라운 일인 건 틀림없고 저로서도 놀랐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전남이 잘했다기보다는 대한민국 경제가 그만큼 힘을 잃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어찌하여 일자리마저도 전남한테 밀리게 돼 있는가. 이건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뜻도 될 겁니다. 이 일자리 대상의 평가가 정량평가가 30%였고요. 정성평가가 70%였다고 합니다. 정량평가에서 저희가 점수를 잘 받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취업자가 15,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전남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그것이 이번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 이건 한겨레 신문 기자가 자기도 스스로 믿어지지 않아 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쓴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4월 말에 비해서 금년 4월 말에 전국의 제조업 고용이 48,000명이 늘었는데
그 중에 24,000명이 전라남도에서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전남이 잘했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만큼 한심한 겁니다. 어찌하여 제조업 취업자 증가가 그 증가의 50%를 이 시골 농도 전남한테 신세를 졌는가? 어찌하여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는가?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것이 30%였는데 그리고 고용률 증가가 또 있을 거예요. 전국 평균 지난 1년 사이의 고용률 증가가 0.4%포인트였습니다. 전남이 0.9%포인트로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었다 하는 것 등등이 정량평가에서 저희들이 점수를 받은 대목인데, 그러나 이것도 전국 1등은 아니었습니다. 1등은 정성평가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정성평가에서 특별히 점수를 많이 받은 게 외람되지만 단체장의 의지에서 1등을 압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의지는 어떻게 평가한다냐. 그랬더니 나름의 평가 기술이 있다 그러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도정 슬로건, 그것이 점수를 먹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최우선의 도정 목표를 위한 실행 목표로서, 실행 수단으로서 일자리 정책실이라는 걸 제가 2년 전에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하면서 모든 부서보다 상위 부서로 일자리 정책실을 만들었어요. 가장 유능하고 가장 선배인 공무원을 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 일자리 목표제라는 걸 실시를 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일자리 현황이 파악하고 목표를 제시하라.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일자리가 있는 것이고, 복지 분야도 복지 분야대로 일자리가 있는 것이고, 관광 분야도 관광 나름대로 일자리가 있는 거니까 현재 일자리가 몇 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목표를 제시하라.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실국장들한테 압박만 주고 있는 편인데, 그런 것 등등이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어요. 주로 인센티브가 많죠. 그것이 재작년에 188억이었습니다. 작년에 240억, 금년에 302억, 2년 사이에 61%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대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탐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받게 돼서 바로 그 다음 날이 정례 조회 날입니다. 매월 첫째 날이 조회 날이고, 제가 상 받은 게 5월 31일이어서 다음 날 아침에 우리 직원들 조회할 때 내가 그 말했어요. 일자리 대상이 있는지도 몰랐다. 내가 당신들한테 이 상 타오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근데 당신들이 타왔다. 상을 타고 본 게 욕심이 난다. 인자부터는 당신들 책임져라. 맹년에 또 받고 싶다. 내가 언제 받자 그랬냐? 당신들이 받아왔으니까 이제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금년 6월 9일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1.5%에서 1.25%로 내렸는데, 많은 분석가들이 금년 하반기에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한국이 저금리 체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저금리 체제로 가면 국내에 와 있는 외환이 전부 빠져나가게 되죠. 달러가 전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 국가가 거덜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GDP의 270%를 차지하는 가계대출에 뻥크가 날 것이다. 가계대출이 1,300조를 이미 넘었지 않습니까? 그 금리 인상의 부담을 가계가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대혼란이 생길 것이다
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이른바 주력 산업의 연쇄 사양화 문제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에서 이미 터졌고 해운에서 터져 있고, 그 다음에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기 이런 순서로 그대로 갈 겁니다. 근데 그 최윤식 교수는 이걸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년까지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조선 해운 건설 분야의 대기업들이 파산할 것이다. 2018년에는 여기 기자 없죠? LG전자가 망할 것이다. 2019년에는 현대자동차가 주인이 바뀔지 모른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 삼성이 망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이 양반이. 나쁘게 말하면 망해야 한다는 쪽으로. 망한다는 건 주인이 바뀔 뿐이고 주인이 바뀔 때가 됐다. 뭐 그런 얘기이지요. 자, 그런 국가 경제의 대변화에서 전남이라고 해서 무풍지대일 수가 없죠. 전남에는 목포에 조선이 있고요. 광양에 철강이 있고 여수에 석유화학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조선을 예를 들면 전남의 조선 생산액은 전국 조선 생산액의 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남에서는 엄청나게 큽니다. 전남 GRDP에서 이 3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조선, 철강,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3~4% 이렇게 될 겁니다. 전남의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입니다. 기형 중에 기형일 정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걸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그러한 것처럼 전남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윤식 교수의 판과 판의 충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그건 과거의 판이니까 새로운 미래의 판이 와서 그걸 덮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미래의 판은 무엇인가? 한국 경제에서의 미래의 판, 전라남도에서의 미래의 판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네, 한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남도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가 에너지고요. 둘째가 관광이고, 셋째가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새로운 수요가 항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대가 바뀔수록 오히려 수요가 커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 세 가지 미래판 중에서 먼저 에너지 말씀드립니다. 한국전력과 광주시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가 작년 1월 초에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겠다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에너지밸리라는 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한 군데로 모으겠다, 그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2020년까지 에너지 기업 500개를 모으겠다 하는 것이 에너지밸리 조성 구상의 핵심입니다. 2020년까지 500개를 모으기 위해서 연차별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작년 연말까지 50개, 금년 연말까지 100개, 2018년 연말까지 250개, 그리고 2020년 연말까지 500개, 50, 100, 250,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작년에 했던 것 포함해서 연말까지 100개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2월 28일부로 105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에 25개 회사, 28개 회사와 MOU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투자협약 MOU를 맺으면 실제로 투자를 실현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3년 내에 투자 실현율 50% 달성하면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밸리는 2월 28일까지 협약을 했던 105개 회사 중에서 41개 회사가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한 개 회사는 착공을 했고요. 2개 회사가 이번 달까지 착공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업들이 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남이 매력적이어서도 아니고 지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그나마 투자할 만한 곳은 에너지밖에 없다. 이렇게 기업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한전이 거기 있으니까 한전이라면 믿을만하다. 흔히 무슨 곡성에 나오는 황정민이라는 배우를 믿고 보는 배우라 하는데 한전이라면 믿을만하다는 그런 신념들이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게 SK텔레콤이 석 달 전에 나주 혁신도시 안에 컬래버레이션 센터를 세웠어요. 한국전력과의 협력센터 뭐 이렇게 우리말로는 그렇고 그 간판은 영어로 붙여놓은 컬래버레이션 센터인데 내용이 요겁니다. 압축하면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과 SKT가 향후 5년 내에 5천억을 투자한다. 그 5천억 중에 3천억은 한전이 투자하고 SKT가 2천억을 투자한다. 그 충전 인프라는 광주 전남에 까는 것만 해서 그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들 직원 전체 조회에서 한국전력 조한익 사장님을 모시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강연을 들었답니다.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듣고 아이고 이거 한 발 늦었구나.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해가지고 바로 갑시다. 그 강연이 있고 2달 만에 협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에 7층 건물의 꼭대기층에 사무실을 냈어요. 근데 7층은 다 차지했는데 1층부터 6층까지가 비어있는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SKT 사장님이 그 건물주한테 1층부터 6층까지 사무실 내주지 마시오. 우리가 쓸 것 같습니다. 그 건물주가 SKT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직원이었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가 특히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한국이 몇 가지에서는 앞서가고 있는데 저는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의 특허 중에 40%를 LG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간 편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국한테 추월당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이미 기술이나 양에서 추월을 당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구매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45%가 중국에서 사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관광입니다. 관광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제가 전라남도가 에너지 일자리 종합 대상을 받은 것을 아직도 제가 잘 믿기가 어려운 것처럼 관광 분야 통계 또한 아직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관광객이 찾아온 숫자, 시도별 통계를 보면요, 경기도가 1등입니다. 압도적입니다.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등이 놀랍게도 전라남도입니다. 3,968만 명. 그 자료에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강원도를 제쳤습니다. 당연히 강원도가 2등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전남이 강원도를 제쳤습니다. 그렇게 된 1등 공신이 여수입니다. 여수라는 인구 32만의 도시 하나가
작년 1년 동안에 관광객을 1358만 명을 모셨습니다. 1358 그러면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를 뺀 일반시 중에서 1등이 경기도 용인인데요. 용인이 1399만이었을 겁니다. 2등이 여수입니다. 1358만. 요 다음 말씀 드리면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제주도가 지난 1년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모신 관광객이 1366만 명입니다. 여수보다 딱 8만 명이 많을 뿐입니다. 여수가 그만큼 선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왔을까? 바다가 있다. 해상 케이블카가 있다. 여수 밤바다라고 하는 이상한 유행가가 뭐 했다. 등등이 있겠지만 기본은 접근성의 개선입니다. 2012년 여수 바다 엑스포를 위해서 12조 원 규모의 SOC가 깔렸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우선 동서로 보면 목포 광양 고속도로가 그때 뚫렸습니다. 남북으로 보면 완주 광양 고속도로가 그때 뚫렸습니다.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그때 완성됐습니다. 여수 광양 이순신 대교가 그때 뚫렸습니다. 그리고 익산 여수 간 전라선 KTX가 그때 뚫렸습니다. 이 5가지의 SOC, 12조가 들어간 이 5가지의 SOC 덕분에 일약 여수가 경기도 용인과 겨루는 전국 최고의 관광대시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근데 여수가 작년에 1358만 명의 관광객을 모실 때 목포에는 몇만 명이 왔을 것 같습니다.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유성봉 회장님 진작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진품 명품에 나오는 것, 그 가격 맞추는 것처럼. 여수가 1358만 명의 관광객을 모셨던 기간에 목포는 90만 명 왔습니다. 이것 또한 unbelievable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린 그 다음에 그때는 전남 최고의 관광지가 목포였습니다. 그 뒤로 아무런 변화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90만입니다. 목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만들은 지사가 균형발전 의지가 없구만. 당신 맨날 동무만 챙기고 선거의식에서 그러는 거야. 2012년 여수 엑스포 볼 때는 전 지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목포는 지사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포를 중심으로 한 SOC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관광객이 폭증할 곳은 목포일 것이다 라는 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포에서 부산까지 가는 남해안 철도, 그 중에서 노선이 없는 데가 목포 보성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8년 만에 착공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시작을 했습니다. 목포에서 송정역까지 KTX가, 차량은 KTX인데 노선은 구노선입니다. 금년 연말에 송정리부터 공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현재는 노선에 대한 견해 차이가 아직은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무안공항을 경유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기재부와 전라남도가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확정되지 않으면 한 삽도 뜰 수가 없다 라는 게 중앙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그 도로공사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최경환 부총리를 만나가지고 그러지 맙시다. 당신과 나 사이에 견해 차이가 없는 구간은 공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송정리부터 한평 고막원까지가 현해 차이가 없습니다. 그 구간을 일단 금년 연말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결국 대선 주자들한테 전남 표를 믿기로 해서 당신 공약하라 이렇게 압력을 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광주 안도간 고속도로 중에서 광주부터 강진 성전까지가 1단계 구간입니다. 그게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네 번째가 신안의 앞해도는 이미 섬이 아니라 육지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앞해도에서 암태까지 가는 새천년대교를 2018년에 개통을 합니다. 여러분 페이퍼 중에 맨 끝을 보면 굉장히 지도가 확대가 되지 못해 잘 안 보일 겁니다만은 이 신안의 면 소재지를 가진 섬이 14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9개 섬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정길 이사장님이 거기 출신이십니다. 다이아몬드의 이마에 해당되는 게 자은도입니다. 자은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면 자은, 암태, 팔금, 완자, 장산, 신이하이, 도초비금 이 9개 섬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은, 암태, 팔금, 완자까지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초비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신이하이가 연결될 것입니다. 암태, 추포 여기가 2018년에 연결됩니다. 안자, 자라도라는 섬이 장산과 안자 사이에 있어요. 안자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 중에서 장산 쪽은 아직 다리 계획이 없지만 안자, 자라가는 내년에 개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암태에서 앞에까지 새천년대교 개통이 되면 이 9개의 다이아몬드 제도가 거의 지금은 한 2시간 정도 배를 타야 된다면 앞으로는 30분이면 가게 되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흑산도에 2020년까지 공항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섬마을 선생님 때문에 저도 죽을 맛입니다만 (2020년에) 흑산도와 울릉도에 동시에 공항이 열립니다. 그 의미를 알아채고 일면 톱으로 올린 신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썼습니다. 제가 조선일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싫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울릉도 공항이 열리더라도 이용자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할 일이 뻔해요. 울릉도 한 바퀴 돌고 오징어 먹다가 독도 갔다 오거나 말거나 이것밖에는 아무 선택이 없습니다. 근데 흑산공항은 내리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배 타고 홍도 가는 사람, 헬리콥터 타고 다도해를 상공에서 즐기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 이용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 국토교통부의 전망에 따르면 개항 첫 해에 연간 이용자가 76만 6천 명이 될 것이다. 1년에 76만 6천 명이면 주말마다 16,000명씩 흑산도에 떨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이 흑산공항의 개항인 그냥 흑산도만의 변화가 아니라 전라남도의 섬정책, 관광산업 그리고 항공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판, 전라남도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판 3가지 중에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농업입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친환경 인증 면적, 전라남도가 전국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산 면적, 그건 전라남도밖에 없습니다. 마치 매성이가 전라남도밖에 안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산량으로는 전국의 47%의 수산물이 전라남도입니다. 그중에 해조류는 평균에서 90%가 넘습니다. 그중에 매생이는 100%고요. 예. 이걸 발전시킬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고소득화, 고령화에 따라서 대단히 건강지향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고요. 안전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집니다. 2009년에 멜라민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주는 우유에 공업용 멜라민을 집어넣은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무려 58개 회사의 유제품에 전부 공업용 멜라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우유가 갑자기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서울우유는 우유만 팔았는데 일본의 어떤 우유 회사는 상해의 웨이하이에 공장을 세웠어요. 일본 기계 갖다가 일본에서 원유를 갖다가 그대로 일본에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우유를 내다 팔았어요. 근데 안 팔렸습니다. 왜? 껍데기에 중국 주소가 있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안 팔렸고, 한국 것은 주소가 대한민국어 주고 나오니까 팔렸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농수산 분야를 그렇게 해가려고 그러면 작년 8월에 탕자수연 전 외교부장을 제가 영암의 한옥호텔에 모셔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총영사관을 통해서 뭘 잡수고 싶어한가를 여쭈어봤더니 전남의 쌀로 지은 밥과 전남의 한우고기를 잡수고 싶다 그래서 그걸 대접해드렸어요. 잡수고 난 뒤에 이 노련한 노 외교관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만약 전남 도민이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낙연 당신만 찍겠다. 이렇게 꼭 그런 분만 저를 지지하더라고요. 예. 대충 시간도 됐고 제 미천도 떨어져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변화라는 게 무엇인가, 전남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변화가 무엇인가, 전남의 미래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미래판이 에너지와 관광과 농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판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 일자리 종합 대상을 이 촌사람이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제가 5분 이내에 출발해야 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이낙연 지사님께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